당신 이거 뭐고? 뭔데요? 유체동산 압류? 이거 어쩔 건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가게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노? 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어쩔 건데? 저는 그저 이야기하면 해봐라 이거. 살고 싶습니다. 혜진아, 축하한다. 고맙다. 좀 작기는 해도 엄청 좋네. 본사에서 이태리 하나는 끝내주게 뽑았더라고. 그렇네. 이 정도면 꽤 많이 들었겠는데. 가맹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애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더니 신용도가 팍 떨어졌더라고. 돈 엄청 들다가 다 어떻게 했는데? 시댁이랑 주변 사람들 도움 좀 받았지.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에서는 다행히 대출을 해주더라고. 겨우 사업 자금 맞췄다. 온 김에 휴대폰 하나 바꿔라. 그럴까? 이게 최신형인데 사진도 엄청 잘 찍히더라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오픈한 휴대폰 디자인 가게. 예쁜데? 다행히도 1년간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 처음엔 다 잘 되죠. 벌써 몇 달째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되네. 이젠 손 벌릴 데도 없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혜진 씨, 잘 지내죠? 팀장님, 요즘 가게가 안 돼서 죽겠어요. 본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 지원책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말고요. 휴대폰도 요즘 온라인에서 다 사고 그러니까 진짜 손님 없어요. 지금은 본사 방침이 그래서 저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저 팀장님만 믿고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 빚도 많이 졌는데 요즘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래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금방 또 좋은 날이 오겠죠. 팀장님은 천하태평이네. 그러네요. 아무리 버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업자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혹시 어떤 사업 하고 계실까요? 휴대폰 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 대출로 알아봐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서류 보내주시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로 겨우 버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진짜 팔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 하루 종일 일었나? 코로나인가 뭔가 터지고 거의 손님이 없다. 하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더라. 그럼 네 어찌 버티노? 겨우 카드로 막고는 있는데 맨날 독촉 전화해. 채권자가 찾아오고 딱 죽겠다. 이거 그냥 접으면 안 되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정리해도 그 빚을 다 못 갚겠더라고. 아이고, 큰일이네. 뭐? 신용카드 사용 정지? 정지? 일단 전화부터 해봐라. 신용카드 사용 정지로 매장 운영비와 물품 대금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었고 저는 그렇게 연체자이자 불량 채무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안 늘어나고 카드사에서는 이제 압류까지 한다 그러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노? 당신 이거 뭔데? 뭔데요? 유치동산 압류? 이거 어쩔 건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가게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노? 해결 방법 어쩔 건데?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보라고. 아니 집에서 애나 보지 뭐 그 돈 몇 푼 번다고 대출이란 대출이란 싹 다 땡겨놓고 말이야.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집에 문제 생기면 각오해라. 어? 무슨 각오?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못할 것도 없지. 됐고 당장 해결해라. 알았나? 아유,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아유, 진짜 어떻게 하노? 가게라서 해서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고. 이거 봐봐라. 뭔데요? 개인 회생인가 뭔가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개인 회생이요? 그래. 빚도 좀 줄여주고 갚는 방법도 알려준다니까 도움이 될 기다. 여보,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빚 때문에 무너질 순 없지. 알겠어요. 그렇게 알게 된 개인회생 제도는 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알았지? 자, 개인 회생 제도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가 되어버린 힘든 상황. 아,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일단 남편이 얘기한 대로 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황혜진 씨는 가게 살림에 보탬이 좀 되고자 작은 휴대전화 가게를 오픈합니다. 자금이 많지 않았던 탓에 시댁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가 잘 되지 않았고 영업 지원까지 약속했던 본사에서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게 운영을 했지만 불량 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됐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의뢰인께서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개인 회생이 신청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황혜진 님의 동의를 구해서 사전에 미리 재산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채무는 체납된 세금 200만 원과 무담보 금융권 대출로 9,800만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으로는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네. 여기엔 또 임대료 미납이 7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업장 내부 재고품, 집기, 비품 등의 가치가 약 6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시세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가 한 대, 그리고 시세 약 2억 원의 담보대출이 1억 9천만 원이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진 씨의 영업소득은 매출 합계에서 매입 합계를 빼고 월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월 소득 16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채무가 1억 정도 되고 재산이 2억 2,070만 원 정도 되면은 재산이 더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바로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그럼 이 배우자의 재산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배우자 재산 전액을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가치의 2분의 1만큼을 내 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혹시 담보대출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담보대출이겠죠. 네.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도 제외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내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고 네. 만약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을 내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인 이재석 씨가 혼인 전 본인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것을 혼인의 시기와 재산의 취득 시기를 보고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서 특유 재산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황혜진 씨의 이번 사례에는 특유 재산 주장이 법원에서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업장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 네. 그리고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배우자 재산을 2분의 1로 계산해서 재산을 따져보면 네. 약 1,6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채무는 1억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역시 관련 법을 알고 나니까 비용이 이제 확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청산 가치를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혜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자, 그럼 황혜진 씨의 개인 회생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160만 원 정도가 되고 1인 가구 기본 생계비가 109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이제 변제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매월 약 51만 원씩 예.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작성이 돼서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총 1,836만 원을 변제하시게 되고 예. 36개월 동안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 8,164만 원은 물론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 세금이 2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금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내야 되는데 세금 상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진행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해서 함께 변제하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황혜진 씨한테는 오히려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200만 원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탕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예. 세금 변제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게 됩니다. 세금이 일반 채무보다 좀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세금을 따로 직접 그냥 납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 세금이 포함되면 보통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네. 세금이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법원이 바로 직접 납부를 하라고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금액이 또 너무 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회생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에 넣게 되면 세금을 다 변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네. 일반 채권자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세금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황혜진 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대출도 받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개인 회생에 어떻게 포함이 돼서 탕감이 되나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뭐 빚을 좀 탕감받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반 신용대출인 경우에만 탕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탕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보 중에서도 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자, 보증서 담보는 담보 채무인데도 탕감 대상이 가능하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보증서 발급 기관이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해주고 그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서 담보는 보증서 발급 기관이 장래의 나의 채권자가 될 수 있고 보증서 발급 기간도 내 채권자 목록에 사전에 기재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다 채무 탕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황혜진 씨의 예를 들면 사건 안에서 보면 유체 동산 압류 우편물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우리 그 빨간 딱지 붙는 그건지 궁금하고 그게 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압류 통지가 오고 나면 결국에는 딱지가 붙게 되고 바로 경매도 넘어가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유체동산 압류가 맞고요. 네. 이런 유체동산 압류라는 거는 그 집안에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 그리고 집기류 등을 압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정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 집행 절차를 개인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절차를 잠시 중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됨과 동시에 매각기일이 수일 내로 나올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동산 압류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이 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개인 회생 절차가 좀 늦어지거나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야 됩니다. 네. 매각기일 당일에 법원의 집행관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집행관에게 배우자 우선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체동산에 책정된 금액의 2분의 1 가격으로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되고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 집기류 등을 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 배우자 우선 매수. 그 훌륭한 제도가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황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러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 대금도 쉽게 받기 어려울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 단말기를 그 포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쵸. 카드를 긁어서 이제 결제를 받으시니까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뭐 빚이 생겼는데 연체를 하고 나면 이제 카드사에서 이걸 거래를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종종 또 카드사의 매출 그리고 카드사의 빚 거기에서 상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상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네, 채무를 연체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버리는 것을 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계의 경우에는 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금지가 인용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 채권을 상계당하고 있다는 확인서, 내역서 등 뭐 서류를 발급해서 금지 명령에 다시 넣으면 재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금지 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금지 명령이 만능은 아닙니다. 금지 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쌍방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 결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지 명령 이후에 발생한 쌍방 채권 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황혜진 님과 같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채무를 변제하시지 못해서 동산까지 압류당하거나 매출을 상계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내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아와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